자, 62쪽부터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론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그 용어는 뭐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또 도시 성장 이론, 도시가 어떻게 성장 발달해 가는가, 도시 공간 구조론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앞 시간에 우리가 지대 이론하고 상업이론을 정리했잖아요. 근데 앞 시간에 정리한 이론보다 이 도시 성장 이론은 훨씬 쉬워요. 용어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도시 성장 이론도 10년 동안에 8문제가 나왔거든요. 뭐 10년 동안 8문제 나오면 거의 매년 그냥 한 문제 고정적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파트예요. 역시 이제 학자 이론과 이론 이론을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이론이 버제스가 주장한 동심원 이론이 되겠네요.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아주 조그만한 전통적인 소도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이제 도시가 어떻게 성장 발달해 가는가를 연구를 한 겁니다. 조그마한 소도시 뭐가 대상이 되느냐? 미국의 조그마한 소도시 시카고시가 이 동심원 이론의 연구 배경이 된 도시인데요. 도시 이름까지도 기억을 해야 돼. 우리 시험에 진짜 참 쪼잔하게 나옵니다. 이게 동심원의 연구 배경이 된 도시가 시카고인지 런던인지 이런 것까지도 내고 있어요. 참 진짜 치사하잖아, 그죠? 우리나라에 뭐 서울이나 부산, 대구를 대상으로 했으면 그런 걸 시험에 낸다는 거는 용납이 되지만 뭐 우리가 시카고에 갈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걸 시험에 내고 있으니까 참 조잡한 시험이에요, 시험이. 이 조그마한 이제 소도시를 보면은 도심 한복판에 모든 긴이 다 모여있는 한 개의 핵이 있습니다. 도시는 이제 한 개의 핵을 기점으로 5개의 동심원 모양을 이루면서 성장 발달한다.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하는 패턴이 이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요 1지구가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는 한 개의 핵입니다. 요 한 개의 핵을 기점으로 도시가 성장할 때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동심원상으로 확대가 되니까 요 모양에 정해서 동심원 이론을 한 거죠. 용어 속에 답이 있잖아요. 그죠? 1지구인 한 개의 핵을 기점으로 2, 3, 4, 5지구 이 순서대로 지구가 입지해서 동심원상으로 확대가 되는데 자, 이 1지구가 모든 기능을 소도시의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는 한 개의 핵입니다. 요 하나의 핵을 중심 업무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야 됩니다. 중심 업무 지역. 영어로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의 머리글자를 따서요. CBD라고 하거든요. CBD. 용어를 모르면 안 돼. 이 CBD가 이제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는 한 개의 핵입니다. 한 개의 핵인데 이 중심 업무 지역은 이 소도시에서 모든 기능이 다 응집되어 있는 정보, 문화, 유통, 통신 뭐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는 한 개의 핵. 즉 소도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조그마한 소도시 가보면 경산시 가보면 그죠? 경산시 한복판이 중방동인가 뭐 그렇죠? 안 가봤어 모르지? 있어. 거기 도시에 가면 모든 게 다 응집되어 있는 거야. 거기를 이제 중심 업무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도시의 상업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 업무지역은. 그리고 이 지구가 이제 전이지역 또는 점이지대라고도 합니다. 점이지대 또는 뭐 전이지대, 천이지역으로도 표현하는데요. 이 전이지역은 설렁가입니다. 설렁가. 그러니까 빈민촌이에요. 그러니까 소도시의 심장부인 이 지구, 도심 한복판에 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빈민촌이 이 지구에 입주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3지구가 저소득층 주거지역 또는 근로자 주거지대라고도 합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 또는 근로자 주거지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3지구는 공업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공업 노동자가. 1지구는 이제 상업지역이라고 그랬고, 그죠? 2지구가 빈민촌, 3지구가 공업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지역 또는 근로자 주거지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4지구가 이제 고소득층 주거지역이고, 이 4지구는 고급주택들로만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4지구까지가 소도시의 경계입니다. 4지구까지가 소도시 경계고, 5지구는 소도시의 경계를 지나서 경기 밖에 존재하는 이제 교외 지역이죠. 새로 형성되는 뭐 신시가지 같은 교외 지역인데 이 5지구를 통근 지역이라고요. 여기가 이제 이 소도시에서 가장 잘 사는 부유층들이 호화주택을 지어놓고 도심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지구가 어떻게 입지하는가 이 순서를 모르면 동심원의 특징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 순서를. 자 머리 글자 따서 외워야 돼. 중심 업무 지역, 전이 지역, 저소득성 지역, 고소득성 지역, 통근 지역. 머리 글자 땄어요. 외워. 중전, 전은 고통스러워요. 외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외워야 이해가 되는 거야. 중전, 전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외워놓고 자, 요 특징을 보시면 이제 2지구가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2지구, 3지구 이 도심 쪽에 저소득층이 입지를 합니다. 그죠? 이 빈민들하고 저소득층이 도심 2, 3지구에 있죠. 그리고 4, 5지구 외곽 쪽에 이제 소득수준이 높은 고소득이 입지를 하면서 주거지역이 결정이 됐죠. 근데 왜 도심부에 저소득이 도심부에 그죠? 입지를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 도심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겁니다. 고용기회가. 그래서 고용기회가 많기 때문에 도심부에 저소득이 입지를 해야 일자리를 쉽게 얻어서 생계 유지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저소득이 입지합니다. 고소득층이 아니고. 그리고 고소득층은 외곽 쪽에 입지를 해서 이제 주거지역이 결정되는데요. 왜 고소득이 외곽에 입지하느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쾌적성을 추구해 가요. 주거 입지는 쾌적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유용성이 높은 겁니다. 상업지 같으면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겠지만요. 주거지는 쾌적성이 주거 입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고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상승할수록 쾌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공간이 개정한 외곽 쪽에 고소득의 주거 입지를 마련하고 저소득층은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쪽에 주거 입지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요 버제스의 동심 이론을 약간 수정해서 나온 것이 두 번째 호이트가 주장한 선형 이론입니다. 자, 선자가 이 선자가 그죠? 부채 선자예요. 부채 선자. 한자로 부채 선자인데 그럼 선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채꼴이다 이 말이에요. 부채꼴.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할 때 부채꼴 모양을 이루면서 성장 발달해 간다. 그래서 이 모양에 착안해서 부채 선자를 써서 선형 이론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왜 도시가 성장할 때 부채꼴 모양을 이루느냐? 그 이유가 도시는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 발달하기 때문에 이 교통축이나 교통망이나 교통노선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또 뭐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망 돼 있으면 왜 망을 축이라 그래요? 이러지 마라 좀. 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과목 공부하다 보면 개로운 게 있어요. 민법 지금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대요? 아직은 모르겠죠. 뭐가 어려운지. 지금은 용어부터가 어렵지. 좀 지나서 괴로운 거는 예외 때문에 어렵습니다. 민법은 법 조문에 반드시 단서 조항이 있어. 원래 원칙인 조항이 있으면 그 중에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 그죠? 자, 민법 186조가 뭐죠? 모르지, 뭐, 그지? 왜 모르는데 저번주에 하더만. 저번주에 물급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진도 나온 거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게 민법 186조란 말이야. 그 등기는 물건이 변동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이죠. 물건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등기가 없이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187조. 상속, 판결, 경매, 공용인수, 기타 법률이 규정에 의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187조란 말이야. 그 186조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면 그죠? 얘가 반드시 있잖아. 187조가. 그죠? 또 민법 137조가 뭐대요? 지난주에 무효와 취소 배웠지? 무효. 일부 무효는 원칙이 뭐로 한다? 전부 무효로 한다. 그죠?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는 원칙이 전부를 무효로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무효한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일부분은 유효로 한다. 그게 예외 아니야.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제 민법은 왜 괴로우냐?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예외가 나와. 예외가. 그러니까 예외 때문에 괴로워. 예외 때문에. 예외를 모르면 안 돼요. 예외가 더 많이 시험에 나와. 원칙보다. 근데 이제 괴로는 왜 괴롭겠어요? 동의어가 많아서 괴로워요. 동의어. 워낙 똑같은 동의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제?
학자마다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지금 막 괴로운 거예요. 그걸 다 알아야 돼. 우리 시험에 나오는 동요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학문이다 보니까 법이 아니고, 그죠? 어려운데, 교통축이나 교통망이나 교통노선이나 같은 말이 돼. 자, 요 소도시는 한 개의 핵을 기점으로 도시가 성장 발달한다 그랬죠? 한 개의 핵 이름이 뭔데? 그 한 개의 핵을 뭐라 그랬어? 중심 업무 지역이라고. 중심 업무 지역 적어놨잖아 여기 좀. 기억하라 그랬잖아. 이 한 개의 핵 이름이 중심 업무 지역. 영어로 CBD. 이거 중심 업무 지역을 모르면 C불알 D 이렇게 된다니까. CBD. 외우라니까 이 이름을. 참네. 소도시 심장부에 해당하는 한 개의 핵을 뭐란다? 중심 업무 지역이란다고. 그 용어를 모르면 안 돼요. 이 중심 업무 지역을 기점으로 도시가 성장 발달해. 역시 이것도 한 개의 핵이라. 근데 소도시가 조금씩 커지잖아요. 커지면 도로가 생기지.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놓여가면서 교통 노선이 생겨난다고. 교통축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교통 노선, 교통망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게 뭐라고? 요게 뭐라고? 교통축이라고. 아, 이 저 올해도야 참 돌이 무디구나. 잘 안 깨지겠네요. 심각하네요, 진짜. 이것도 무디예요. 잘 안 깨지잖아, 때려도, 그죠? 우리 몸 속에 가장 대단한 게 뭘까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뭐 중에 가장 대단한 게, 그죠?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 왜 머리카락이 제일 대단할까? 돌을 뚫고 나와서 자란다. 돌을 뚫고 나와서. 그래서 이게 가장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교통축인데, 이 교통축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완전한 동심원 모양은 아닌데요. 동심원에서 약간 변형이 되어 있어. 근데 이 모양을 보니까 부채를 착 펼쳤을 때, 부채를 딱 펼쳤을 때 모양과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는 게 이렇게 부채꼴을 이루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이 모양에 착을 해서 부채 선자를 쓴 거야. 이 선자가 부채 선자라 그랬다. 부채 선자라는 걸 알아야 선형 그러면 부채꼴. 왜 부채꼴이 되냐?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 기계적으로 딱 나오겠죠. 용어 속에 답이 다 내포되어 있단 말이야. 응? 근데 이 이제 교통축, 이 교통 노선이 그죠? 실제는 가장 중심부인 번화가인 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심부, 도심의 심장부가 바로 도심의 중심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교통 노선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그 도심 한복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교통축인 도심부에 누가 가장 먼저 입주하느냐? 고소득층입니다. 고소득이 가장 먼저 교통축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중산층은 고소득층의 인근 지역으로 입지를 하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의 반대편. 어디에? 반대편. 고소득층의 반대편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형성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 가서 1, 2월에 배우겠지만 도심지역에서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주거지역을 분리하여 형성하는 걸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이 도심지역에 주거분리가 전개되는 현상을 입증하고자 했던 이론이 바로 선행이론인데요. 여러분이 동심원 이론하고 선행이론의 차이점을 잘 봐라. 시험 포인트가 뭐냐? 동심원 이론은 도심부에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부에 저소득층이 입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선행이론은 도심부에 누가? 고소득층이 입지를 하잖아. 고소득층이. 그래? 정반대지.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시험에 낼 수밖에 없겠죠. 시험 포인트라는 게 이론을 딱 점검하면 뭐가 시험에 나올 게가 눈으로 딱 보이게 돼 있어.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요구하는 포인트가 이걸 서로 반대로 내는 겁니다. 이렇게 두 이론을 비교해 놔야 되겠고요. 근데 세 번째 또 요 두 개 이론을 약간 수지해서 나온 것이 해리서와 울만이 공동적으로 주장한 이론 다핵심 이론입니다. 이 다핵심 이론은 런던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도시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입증했는데 런던은 영국의 수도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도시죠. 지금 동심으로는 아주 조그마한 소도시인 미국의 시카고시가 대상이 됐다 그러지. 소도시를 재선한 게 동심원 이론이에요. 근데 이 다핵심 이론은 이제 대도시나 현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규모가 큰 대도시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분화가 되는지 대도시의 기능적 분화 과정을 입증하고자 했던 이론이 바로 다핵심 이론인데요. 도시가 소도시일 때는 한 개의 핵이었죠.
그러니까 동심의 이론이나 선행 이론은 한 개의 핵인 중심 업무 지역을 기점으로 성장 발달을 했잖아. 그죠? 그죠? 근데 도시가 점점 커지면 이 한 개의 핵에는 정보, 문화, 유통, 통신, 뭐 상업 할 것 없이 모든 기능이 다 모여 있단 말이야. 한 개의 핵에는 모든 기능이 응집돼 있죠. 그런데 도시가 이제 점점 커지면 대도시가 되면은 중간중간에 부도심이 생겨나요. 그죠? 부도심이 생겨나니까 이 한 개로 응집된 기능이 전문화된 기능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정보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유통은 유통대로 이렇게 해서 전문화된 기능으로 분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핵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로 파생되면서 다핵으로 핵이 성립해 가면서 그죠? 도시가 성장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다핵심 이론 이렇게 명명을 한 거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시험 포인트. 왜 그러면 한 개의 도시에 하나의 핵이 아니고 여러 개의 핵으로 분화가 되느냐? 핵이 여러 개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다핵이 성립하는 요건이 이제 시험 포인트예요. 자, 첫째는 동종 활동 간에는 똑같은 활동 간에는 서로 모입니다. 집적에서 이익을 추구해 가요. 근데 이종 활동, 서로 다른 활동 간에는 이해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흩어져서 분산 입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이 여러 개로 파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나. 그러니까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 수익이 많이 나는 금융업이나 상업 이런 것들은 도심에서 핵을 형성합니다. 근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그 지대 지불 능력이 없는 농업이라든가 목축업 이런 것들은 외곽 쪽에서 핵을 형성할 수밖에 없거든, 그죠? 그래서 핵이 여러 개로 파생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또 이제 또 다른 이유도 있죠. 뭐 각 활동마다 요구하는 시설이 다르다 보니까 핵이 여러 개가 되는데요. 요 다핵의 승립 요건에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동종 활동 간에는 집적 이익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집적 이익을. 근데 서로 다른 이종 활동 간에는 이해가 상반되니까 분산해서 핵을 추구합니다. 분산 입지하게 되는데 이걸 서로 반대로 냅니다. 동종 활동 간 분산 입지하고 서로 다른 이종 활동 간에는 집적 이익을 추구함으로 다핵이 승립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정반대로. 시험에 낼 수 있는 번째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속에 다 답을 랩하고 있어. 그죠? 도시가 5개의 동심원상으로 확대된다. 동심원 이론. 부채꼴 모양을 이루면서 교통축을 따라 성장 발달한다. 그래서 부채에서 들어서 선행 이론. 핵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로 파생되면서 분화가 되니까 다핵심 이론. 다 뭐 답 정해졌잖아. 그죠? 시험 포인트가 딱 결정돼 있어.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이론을 통합해 버린 게 이제 시몬서가 주장한 다차원 이론이에요. 이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은 색다른 이론이 아니고요. 앞에 나온 세 개의 이론을 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과 선행 이론과 다핵심 이론 세 가지 이론을 합쳐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하는 것을 어느 한 개 이론만 가지고 설명하는 건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이론을 통합해 가지고 도시가 소도시에서 점점 커진다. 그럼 대도시로 변하고 대도시로 변했잖아요. 그럼 소도시일 때는 한 개의 핵이고 대도시라고 하면 여러 개의 핵으로 분화가 됐죠. 그리고 더 커지지. 그러면 여러 개의 핵에서 여러 차원으로 부자가 되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여러 개니까 다차원 이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동심원 이론 측면에서 보면 도시화라는 차원, 그리고 선행 이론 측면에서는 사회 계층이라는 차원, 그 다핵심 이론 측면에서는 인종별 분포. 그러니까 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할 것 없이 그죠? 인종별로 전부 다르게 분포를 하잖아요. 도시에서 그죠? 인구가 도시와 사회 계층, 인종별 분포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성장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여러 개잖아 지금. 그래서 다차원 이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차원 이론은 앞에 나온 세 이론을 통합한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베리가 주장한 유상도시 이론. 이 유상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죠. 유상이라는 말은 리본이라는 뜻입니다. 리본.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할 때 마치 머리띠를 둔 것처럼 리본 패턴을 이루면서 성장 발달한다. 그래서 이제 요 모양의 책을 해서 유상도시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도시가 소도시일 때는 교통수단이 없어.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도시 중심부에
주택이나 업무시설 이게 도시 중심부에 전부 집중돼 갖고 다 여기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시가 점점 커져가면은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놓이고 하면서 그죠? 이렇게 교통 노선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지? 간선도로가 이렇게 생겨나.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중심부에 모였던 시설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분산해서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그러니까 도시가 마치 성장을 하는 것이 머리띠를 둔 것처럼 이렇게 머리띠, 리본 모양을 이루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요 모양에 착안해서 유상도시는, 유상이라는 말이 리본이라는 뜻이에요. 자, 왜 이런 모양이 되느냐? 자, 교통기관의 현저한 발달로 인해, 교통기관의 발달로 인해 도시 중심부에 모였던 시설이 뭘 따라서 간선도로를 따라 분산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나니까 도시가 마치 리본처럼 성장 발달한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유상도시 이론이에요. 그 여섯 번째는 디킨슨이 주장한 삼지대 구조론. 삼지대 구조 이론. 예, 이거는 이제 도시가 성장할 때 그죠? 중세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중세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성장하는 패턴을 가지고 이론을 정했는데 유럽의 도시들이 성장하는 모양을 보니까 세 개의 지대를 형성하면서 성장해 가더란 말이야. 이렇게 중앙지대, 중간지대, 외곽지대, 외부지대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가 성장할 때 중앙지대, 중간지대, 외곽지대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지대를 형성하니까 요 지대가 세 개니까 삼지대 구조로 이렇게 명명을 한 거죠. 용어 속에 답이 있어요. 교재에 이렇게 6개 나와 있을 거다. 또 뭐 메이어가 주장한 금융망 구조 모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 필요도 없다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6개 이론을 설명을 들었는데 주로 우리 시험은 그죠? 1, 2, 3번 동심원 이론하고 선행 이론, 다핵심 이론 3개 이론에서 99% 그냥 99% 3개의 이론의 요지만을 가지고요. 그동안에 시험을 계속 냈습니다. 그러니까 요 도시가 어떻게 성장 발달하나 도시 성장 이론은 이론 이름 속에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영역이니까요. 이런 데서 시험에 나온 걸 틀렸다. 진짜 그러면 점수를 뭐 60점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갖고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상업지론도 여러 개를 설명드렸고 지대 이론이나 도시 성장 이론들도 상당히 무수히 많은 서양인들의 이론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점검하고 알아야 될 게 30개 정도의 서양인들의 이론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입지론에서는. 근데 대부분이 이론 이름 속에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실제 이론 이름을 쭉 의미하면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지대의 차액이 형성되는가? 왜 모든 토지의 지대가 다 발생하게 되는가? 절대지대. 또 입지교차, 입지가 교차함에 따라 지대가 다른데 입지라는 말이 위치라. 위치 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그래서 위치지대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의미를 다 이론 이름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론 이름을 계속 음미하면서 그죠? 이론의 요지를 점검해가면서 비교하시는 게 초점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강론에서 시장론 및 입지론을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정책론으로 가자. 자, 정책론 다음 파트 넘겨본다. 그 몇 페이지입니까? 65페이지. 3장으로 되어 있죠. 2편 강론에서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편의 강론 부분에 지금 3장 이제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이 정책론은 보통 이제 한 4개 아니면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시험 포인트는 정부가 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가?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그리고 시장에 개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개입을 하는가? 이걸 구분하는 게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은 그죠? 고정돼 있어요. 그냥 매년 한 문제가. 올해 시험에서는 한 문제 반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한 문제를 내고 그리고 또 지문으로도 한 개가 또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비중 있게 다릅니다. 그냥 내년에도 여기서는 요 두 가지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의 유형이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는 토지 정책을 정리해야 되고요. 여기서 한 개 아니면 2문항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택 정책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한 개 아니면 2개, 거의 그냥 한 개가 고정되는데 어떤 해는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세 정책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4문항 아니면 5문항 정도가 출제되는데
작년 시험에서는 7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30회 때는. 그 다음에 29회 때는 6개가 나왔어요. 2년 동안 7문제에서 13문제가 나왔으니까 3년 동안 나올 문제가 2년 동안 다 나왔다는 거죠. 작년, 재작년에. 근데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지금 뭐 정책, 부동산 정책을 20몇 번이나 이렇게 규모가 큰 정책들을 발표하고 했지만 뭐 별로 효과는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냉각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죠? 아주 시장이 지금 와해가 다 됐죠. 근데, 내년에는 그냥 한 4개 정도 아니면 5개 정도 이렇게 예상하면 돼요. 지금 그 새롭게 정책이 시행이 돼도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게 정책이 실시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우리 시험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시행한 정책은 올해 시험에 안 묻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임대차 시장에 많은 변화가 왔죠. 그러면서 또 다른 부동산 관련 법들이 전부 개정이 들어갔어요. 그럼 8월 12일 날 임대차법 시행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법 개정도 있었고, 그랬죠? 그걸 10월 시험에 내겠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올해 시험에는 한 개도 안 나와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다 나와요. 그렇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또 습득해야 됩니다. 그 교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편집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포인트는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시험 포인트만 여러분이 점검하면 이 정책론도 다 득점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영역이에요. 어렵죠? 이번 주까지 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 다음 주에 하는 거 투자론 딱 들어가면 머리를 좀 뜯고 싶다. 뭐 그래요. 근데 이번 주까지 아주 쉬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입문서가, 그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포인트대로 점검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은 어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교재는. 그러니까 내가 설명드린 대로 쭉 따라오시고, 그죠? 메모해 가면서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용어가 나왔지. 그럼 정책의 용어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부동산 정책이 뭔가 의미는 아셔야 되죠. 시험에는 안 나와, 그런 거는. 근데 부동산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뭐 정책론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동산 정책이 뭐냐? 이게 뭐야? 부동산이죠. 그런데 부동산에서 부동산 그러면 대부분 토지를 의미해요. 인간과 부동산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관계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과 부동산의 악화된 관계를 부동산 문제라고 합니다. 정부가 근데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 이 인간과 부동산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면, 그죠? 인간의 생명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인간과 부동산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이걸 부동산 정책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과 부동산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노력들을 통틀어 부동산 정책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인간과 부동산은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을까요? 원래 이 부동산은 인간이 점령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대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이 점령하기 전에는 정말 멋진 대자연 상태로 보존돼 있었지. 근데 인간이 토지를 점령한 이후부터는 우리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도대로, 그죠? 아름다운 대자연을 파헤쳐 가지고 농자 활동하고 농사 짓고 도로 확보하고 건물 짓고 마음껏 그냥 파헤쳐서 훼손을 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점령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대자연 상태로 보존돼 있었던 토지가 인간이 점령한 이후부터는 모두 훼손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부동산은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있고, 이 악화된 관계를 우리 부동산에서 부동산 문제라고 해. 그럼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 그죠? 악화된 관계가 개선되면서 인간의 생명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인간과 부동산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틀어 부동산 정책이라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문제는 뭐 토지 문제나 주택 문제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토지 정책,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들이 주택 정책이에요. 말 그대로. 그럼 우리나라의 토지 문제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문제라는 게 토지 문제 아니면 주택 문제겠죠. 그죠? 토지 문제가 뭐가 있나? 우리나라의 토지 문제. 생각나는 대로. 첫째,
절대 면적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죠? 절대량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땅이 적은 거죠, 그죠?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토지가 풍부하다면 지가가 상승할 이유가 없겠죠. 땅이 없어. 땅이 국토공간이 좁으니까 절대량 부족, 토지의 면적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토지 부족 현상에 기인해서 지가가 상승하겠죠. 높은 지가고 지가 수준이 너무 높다 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가 수준이 높다는 말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가 상승 이익이 생긴다는 거야. 그죠? 지가 상승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기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투기의 만연. 이것도 심각한 토지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나라는 전 국토 공간의 88%가 보전 대상이야. 아니? 우리나라의 국토의 88%는 산지나 논 아니면 임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이나 뭐 산지, 농지 이런 것은 전부 보전 대상이지 개발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럼 88%가 보전 대상이면 개발 대상은 12%밖에 안 되죠. 그걸 개발한다는 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전 대상을 보전을 하지 못하고 용도를 바꿔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야. 아니? 토지 이용의 비효율화. 이것도 심각한 토지 문제. 또 심각한 토지 문제는 토지 소유가 너무 부유층에 편중돼 있다 이 말이야. 아니? 자, 거기 교재에 진위 계수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알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진위 계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위 계수가 상당히 높아요. 이제 진위 계수는 상위 계층이 우리나라의 국토 공간의 몇 프로를 점유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수치로 표시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죠? 상위 25% 계층이 서울에 있는 땅의 91%를 점유하고 있어요. 상위 25% 계층이. 전국에서는 상위 25% 계층이 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계층에서 전국토의 90% 정도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땅땅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층이 되고 상위 계층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라? 땅을 사라. 그냥 땅땅거린다 이런 뜻이다. 그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상당히 이제 보통 투자를 하더라도 대부분 주택에 초점을 두고 가죠. 대부분 아파트에 투자해서 그냥 분양권 그죠? 사가지고 피 좀 받고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많이 했지. 그 요즘 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아파트에 살기만 해도 배부르죠. 그죠? 불과 한 3, 4개월 사이에 가격이 얼마 올랐습니까? 엄청나게 됐잖아. 그죠? 이게 이제 지금은 상당히 그 위험한 겁니다. 지금 투자하는 거는 그게 풍선 효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책이 잘못 시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버블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근데 이게 실제 가격은 아닌 겁니다. 언제 푹 꺼질지 몰라요. 풍선 효과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거품 가격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 또 제자리로 또 갖다 놓을 때도 있고 주택은 그죠? 강가가 생기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되고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3억짜리 아파트 산 게 10년 뒤에 철거되고 없어지면 3억 원금이 없어지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모가 안 되죠. 펜션을 갖고 있어서 썩어 없어지잖아. 늘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지가는 계속 상승해요. 왜? 우리나라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계속 그냥 파헤쳐야 돼. 그러니까 땅값이 내리는 경우 없습니다. 땅값은 계속 오르기는 올라도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집값은 내리기도 하고 집이 없어지기도 해. 원금이 다 날아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투자의 대상이 뭐가 돼야 돼? 토지가 돼야죠. 주택이 아니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 주택이 공급률이 편차가 심해가지고 지금 대구는 이미 공급률이 100%를 다 벌써 초과했습니다. 초과 공급 상태라 물량이 남아돌죠. 그러면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 안 오르겠지. 우리 배웠잖아.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초과 수요자가 더 많아야 가격이 상승은 용이 되는데요. 지금 이미 공급률이 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요. 물량이 남아도는 상태라. 근데 수도권에서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방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실제.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 대상을 좀 바꾸고 조금이라도 자금 여력이 있으면 그죠? 토지에 한번 투자해 볼까? 땅을 한 편이라도 사 모으면 내가 흥하지 않더라도 내 자손이 편하다. 언젠가는 효자 노릇을 꼭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유돈이 조금이라도 쓰면 땅에 투자해라. 그냥 아무 땅이나 사지 말고 저 촌에 어디 길도 없는데 산 같은 데 사가지고 그죠? 경치 구경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좀 투자 가치가 있는 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여유돈이 있으면 땅에 묻어두면은
토지는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5년 이후에 빛을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죽기 전에 빚 보면 되잖아요. 그죠? 진짜 효자 노릇을 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을 배웠으니까, 그죠? 배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단기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1년 만에 뭐 피 좀 형성되면 1억 먹고 나오죠.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인 거야, 투기. 다음 주 우리가 배울 건데, 투자를 해야죠. 투기가 아니고, 그죠? 주식에서 왜 다 말아먹어요?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투기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투기로. 주식도 10년 계획을 잡고 장기 투자를 해봐요. 절대 돈 잃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모르면 와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가지라 이 말이야.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땅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내가 팁을 2개만 준다. 여러분이 땅 사러 다닌다고 뭐 다니고 찾아다니고 할 필요 없어. 그냥 학원 오고 주말에 그죠? 여행에 뭐 차 끌고 놀러 나가고 하죠. 그러잖아, 그죠? 관심 있게 보란 말이야. 뭘 보느냐? 이 쭉 가다 보면 도로 주변으로 쭉 이렇게 경치구경 하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요즘 새로 생기는 공동묘지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냥 얼른 지나가라. 근데 공동묘지가 오래돼 가지고 봉분이 그죠? 조금 흐물어져 있고 막 이런 데 있죠. 그런 거 봤지? 그런 공동묘지의 입구를 노려라. 공동묘지의 입구. 그걸 사두면 얼마 안 가서 그죠? 확 파헤쳐집니다. 오래된 공동묘지라 그랬다. 오래된 공동묘지의 입구를 노려봐라. 첫째. 근데 관심을 가지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땅입니다. 공동묘지 입구니까, 그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사 모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심지에서 땅을 사느냐라. 사면 안 돼요, 도심지는. 가다가 불난 집이 있자, 그죠? 꼬셔요. 얼른 팔고 가세요. 여기 뭐 남을 게 있다고. 그 땅을 사놔라. 화재가 난 터는 반드시 흥한다 법칙이 있어요. 땅에도 기가 흐릅니다. 기가 흐르기 때문에 화재가 난 터는요. 은정에도 꼭 흥하게 돼 있는 법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흥하지 않더라도 우리 후대가 반드시 흥합니다. 그거 남이 관심 안 가지죠. 그죠? 사서 뭐 하나요? 사나. 반드시 흥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 남이 신경 안 쓰는 땅들이잖아요.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토지를 보면서 다녀. 알았죠? 그리고 여윳돈이 있으면 한 배라도 땅을 사서 모아놔라. 언젠가는 효자 노릇 할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시골에 가면은 마을 야산 뒤에 그죠? 길이 없어. 맹지라 맹지. 맹지인데 오르기 어려운 산이면 안 돼. 완만한 야산이 있거든. 그런데 맹지를 사면 참 좋습니다. 아주 가격도 싼 데다가죠. 맹지에 나중에 길을 낼 수도 있어요. 길 내는 법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런 걸 사두면 그게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말라고? 낙골당 조성하거나. 요즘은 땅이 없으니까 죠. 묘자리를 다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족 묘지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땅만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네, 3가지 오늘 팁 줬다. 그런데 이제 관심 가지면서 토지에 대한 투자할 걸 고민해 봐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상의를 해, 전문가들하고. 알았죠? 기획부동산 가지 말고 땅을 살 때 기획부동산에서 파는 거다는 걸 딱 직감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차리려면 뭐냐? 딱딱 쪼개지는 땅이 있어요. 100평, 150평, 200평으로 딱 분할된 땅이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기획부동산에서 파는 겁니다.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10,000원짜리를 30배에서 60배 주고 산다. 알았죠? 그런 거 사놓으면 평생 그 가격이 안 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에서 쏘가서만 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땅에 투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죠. 얼마 안 가서 참 효자 노릇을 할 때가 오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라 이런 뜻이다. 자, 이제 부동산 정책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거 뭐 시험에 나온 거 아니고 그냥 개념만 이렇게 알아두고. 그러면 왜 정부가 이제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가? 이걸 아셔야 되겠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입니다. 그건 첫째,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재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중에 기본서 받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인문서도 보니까 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건 다 아셔야 돼. 책이 있는 거 모르겠다. 자, 정치적 기능은 책이 어디 저 뒤쪽에 가면 있겠다. 뭐 한 60 뒤로 넘기면 맨 마지막 파트에 가보면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하는 게 어디 있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고,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경제적 기능인데요. 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말은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 이제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소득이 되돌아가도록 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할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죠. 이걸 정치적 기능이라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주택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정치적 기능의 일환입니다.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주택 정책, 임대료 규제라든가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든가 공공주택 정책이라든가 분양가 규제나 분양가 자유라 이런 정책들은 전부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치적 기능의 일환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사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요. 이거는 형평성이 아니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뜻하고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이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 정책이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 경제적 기능의 일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이 두 가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기능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장 실패가 그죠? 시장 실패를 수사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경제적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 실패라는 게 뭐냐? 시장 실패가 뭐죠? 우리 용어 들어봤지? 시장 실패. 우리 예전에 시장 실패가 나와서 31페이지인가 모르겠다. 페이지는 모르겠다. 자, 수요 공급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똑같다. 그러면 물량이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죠. 과부족이 없는 상태. 즉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거야. 그걸 뭐라 그랬죠? 시장 균형이라 그랬단 말이야. 시장 균형. 그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 과부족이 없는 상태를 시장 균형, 줄여서 균형이라 그랬잖아. 수요 공급을 위해서 해줬잖아. 시장 균형 용어 할 때. 그리고 이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아서 초과 수요가 생기거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아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물량이 부족하거나 남아도는 상태가 되죠.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지. 자원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내가 2주 후에 나오니까 용어 알아두세요. 그 얘기도 했어요. 그죠? 그때 또 그랬지. 시장 실패가 뭐냐 물으면 뭐 월배 시장이 망한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도 해줬어요. 그죠? 이제 기억이 나요? 시장 실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 오케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 시장 실패를 야기시키는 원인에 어떤 게 있는가?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시장 실패를 야기시키는 원인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가장 이제 시장 실패를 야기시키는 원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전 경쟁 시장을 구분했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의 성립 조건 네 가지를 모두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균형 상태의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근데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승립 조건을 한 개라도 달성하지 못할 때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되죠. 그럼 불안전 경쟁 시장이 바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야기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여기에 불안전 경쟁 시장에 독점 시장도 있고 가점 시장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 자체가 시장 실패 원인이니까 독점이나 가점, 독가점 시장도 당연히 시장 실패 원인이 되겠지. 그리고 정부가 직접 공공기관의 비용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재, 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국방, 소방, 치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부가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 공급하는 거죠. 근데 이 공공재는 누구도 소비에서 배척을 시킬 수가 없고요. 또 누구나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공동 소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이제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렇게 표현. 나중에 1열에 가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런 성질 때문에 누구든지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그냥 막 이용하고 돼. 내 돈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원인이 됩니다. 공공재도. 그리고 또 외부 효과, 가장 대표적인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이 시장 실패를 수행하고자 하는 거니까 경제 집권의 일환이라 그랬잖아요. 외부 효과가 바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제거하면 시장 실패가 수정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 집권에 해당하는 건데요.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을 미치는 행위인데, 이게 시장을 통해서 이런 행위가 나타나면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미친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도 여러분이 아직 몰라.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불경제는 1월달에 기본서를 가지고 그 토지의 특성 중에 인문적 특성 중에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병합 분할 가능성 때문에 규모의 경제나 불경제가 야기되는데, 1월에 용어 정리하고 나면 알겠죠. 일단 드러나더라.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 정보를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 알고 있는 사람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근데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초과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은 그냥 제목 정도나 기억해 두면 돼. 왜냐하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제목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면 한 문제 맞추겠죠. 그 다음에 이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죠? 바로 외부 효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재작년은 이 시장 실패 원인 중에 공공재를 계속 문제를 냈습니다. 공공재에 대한 문제를 냈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으면 이제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했으니까 이 원인들은 제목을 기해 놓고, 그럼 정부가 이제 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느냐? 정부와 시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교재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어디 보면 직접적 개입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 근데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이제 직접적 개입에 어떤 것이 있느냐, 간접적 개입에 뭐가 있느냐, 토지용 규제선에 어떤 게 있는가, 요 사례들을 구분하는 게 시험 포인트인데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사례를 구분해서 설명 들어봐야 하나도 몰라. 응? 공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공법이 진도가 한 2번 정도 진도가 돌았을 때 이걸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토지용 규제선에 해당하고 이게 왜 직접적 개입인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준이 안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매년 여기서 그냥 시험에 그냥 한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와요. 고정적으로.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제가 사례를 설명도 모르니까 1월 3월에 가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는 기억해 두고 계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공공재라든가 외부 효과라는 게 있었는데요. 공공재는 그동안에 시험에 계속 나왔었고 2년 동안에 최근에. 외부 효과는 내년에 여러분 시험에서 무조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기본서에는 뭐 공공재나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제목들이나 구경을 해두고요. 요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외부 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의 행위를 했는데 그죠? 그게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실도 미치게 해. 이런 얘기를 통틀어 외부 효과. 근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거나 또 손해를 주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거나 손실을 미치고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럼 그건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대가를 받지도 않고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익이나 손실을 미치는 행위를 통틀어 외부 효과라는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제공해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 이걸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걸 부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미치는 이런 행위를 통틀어 한다고 외부 효과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의의 효과는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이익만 주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정의의 효과인데, 자, 여기에 그죠? AK 그랑폴리스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 계시나? 많던데 보니까. 월성 이편한 할까? 그게도 또 많아요, 그죠? 월성 이편한도 많고, 그죠? 포스코, 더샵이 뭐 다, 뭐 여러분 다 어디 사는지 다 이 주변이라 뭐 신일, 햇빛들이, 삼성, 레미안, 대성, 스카이렉스, 그죠? 뭐 다 뻔하잖아, 그죠? 사는 거 잘 살아요, 다, 그죠? 이 주변에 형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죠? 참네. 지금 또, 어우. 열받죠. 나는 월세 살아요. 갑자기 작년에 7월 달에 집이 팔려가지고 있잖아요. 감삼동 살다가. 갑자기 그 집을 내놨는데 잘 안 나가도 뭐 갑자기 누가 사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한 달 만에 좀 비워달라 그래요. 안 팔리고 내가 좋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팔았는데 문제가 뭐냐. 한 달 안에 구할 집이 없는 거야. 팔기는 팔았는데 한 달 안에 이사 갈 집이 없어요. 살라니까 이 주변에. 감사원에서 이 주변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래 고육지책으로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저거 뭐 새로 지은 게 그 있더라고 몇 개. 그래가지고 1년 월세 구해야 지금 살고 있고 진짜 월세 살아요. 3천에 130달러 그러다고. 근데 깎고 해가지고 1년치 한꺼번에 줄게.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100만 원으로 깎아가지고 1200만 원 1년치 한꺼번에 이렇게 딱 주고. 그래가지고 잘 꼬셨죠. 그래가지고 월세 살고 있는데 빨리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 한데 그죠. 아유, 그 집을 이제 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살려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그 들어갈 때하고 지금 그죠 7월 달에 이사했는데 지금 11월 아닙니까? 이제 한 서너 달 지났나? 4억 올랐어요. 4억. 그때 가격하고 지금하고 도저히 뭐 진짜 이게 뭐 엄두도 안 나잖아요. 지금 어떻게 삽니까? 그 가격으로도 못 샀는데 지금도 어떻게 삽니까? 그죠? 더 올라가지고 대책이 없네 진짜. 어찌해야 되나 이거 그죠? 참 큰일이다. 누구 그냥 공짜로 뭐 좀 한 채 좀 싸게 이렇게 살게 해줄 수 있는 분 없나요? 많이 갖고 있잖아. 두 채, 세 채씩.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요 아파트 단지 안에 갑이라는 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아주 쾌적한 화단을 하나 조성해 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개인이 이제 비용을 부담해서 예쁜 이제 정원을 딱 조성해 주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전부 쾌적성이 확보되면서 그죠? 주택 가치가 크게 상승해가지고 이익을 봅니다. 비용은 한 사람이 들겠죠. 근데 이익은 지역 주민들이 전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자는 이익을 줬죠.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정의의 효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의의 효과는 자, 화단을 조성하는데 비용은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까? 지역 주민이 부담했습니까? 개인이. 그러면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큽니다. 이 사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 개인을 뜻하고요. 사회적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 여러 지역 주민 이런 뜻이다. 외부 효과에 정리 안 돼 있나? 그 교재에? 없어요? 있어? 찾아봐 있어. 뭐 있는 임지를 모르니까 일단 적고 보는 거야. 일단 그냥 다 적어놔. 일단 책에 다 적어놔.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면 내가 기본서의 페이지까지 알려주고 기본서에 어디 있다 알려드리고 출첵하면서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12월까지 쓰고 버릴 책이니까 이거죠. 마음껏 낙서하고 막 해요. 예비 교재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이제 개인이 부담하니까 비용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이 지역 주민들이 전부 이 혜택을 본 거지 갑 개인은 혜택이 없어요. 그럼 이익은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보죠. 그러니까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이죠. 비용은 사적 비용이 더 크고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말이 뭐야? 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서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해주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정의의 효과야. 근데 이 정의의 효과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많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좋다. 많아야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그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갖고 우리 동네에 공원 하나 만드세요. 만들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은 많지만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수량보다 적게 부족하게 생산되는 겁니다.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된다. 필요한 수량보다 적게 과소 생산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요. 이런 행위를 야기하는 당사자에게 장려금도 주고 보조금도 지불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정의예법과는 장려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일반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의예법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의예법과인데 이런 거다. 여기에 하천이 형성돼 있어. 하천이. 근데 하천 상류에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천 하류에는 지역 주민들이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그죠?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썩은 폐수를 배출해 버렸어. 그러니까 하루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수질이 오염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해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해서 손해를 봤는데 이 사람이 보상을 해주면 그건 외부효과가 아니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손실만 미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부의효과인데, 그죠? 그럼 이 부의효과는 자, 폐수를 배출한 공장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요.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썩은 폐수만 방류해버리면 이 하루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 비용을 부담해서 수질을 정화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이 부담한다. 그럼 사적 비용보다는 뭐가?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이 을 개인만 이익이지 지역 주민은 아무런 이익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익은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크다. 그런 뜻이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편익은 사적 편익이 크다는 말이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비용을 초래하게 하는 손실을 미치는 행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거죠. 손실을 미치는 거야.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없어야죠. 남에게 손실을 미치는 행위는 안 해야죠. 그런데 개인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마음껏 야기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항상 사회에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이거는 필요한 양은 전혀 없는 게 바람직하지만 항상 적정량보다 더 많이 과대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지금 자주 알걸요. 그죠? 부의효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지? 뭐 안 하는 것처럼 시점이 되고 있지만, 그죠?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뭐 분리수거도 잘 안 하고, 검은 봉다리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 넣어가지고 전봇대 옆에 살짝 갖다 버리고 가고 이랬죠. 지금 그러다 큰일 나요. CCTV 다 설치돼가지고 벌금 딱지 날아옵니다. 가다를 보고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죠? 근데 이 남에게 손해를 미치는 거는 안 해야 되는데 자주 해. 실제 보면. 그죠? 얌체 또 안 한 것처럼 가만히 또 시점적 앉아있지 말고. 나는 오늘 아침에도 했어. 담배를 자주 피니까. 그죠? 뭐 어디서 담배 피고 싶으면 피는데 요즘은 이제 문제가 뭐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예전에는 쓰레기통을 다 놔놨습니다. 근데 지금 쓰레기통 다 없애버렸죠. 그 담배 꽁초를 도대체 어디에 버리란 말이야. 그것도 잘못했죠. 요소에 쓰레기 이 통을 확보해놔야 뭐 커피 마시고 가다가 쓰레기통에 넣고 할 거 아니야. 그지? 버릴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죠. 커피숍에서 그 뭐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커피 먹다가 여름에, 그죠? 그거 다 먹었어. 그거 그냥 옆에 어디 아무 데나 버리고 가고 이리 안 했어. 집에 들고 와서 집에서 분리수거 했어요. 그냥. 나는 그래 안 했다고. 나는 담배 피다가 꽁치 나오면, 그죠? 하수 구멍에 그냥 버렸어요. 하수 구멍에 버렸으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여름에 막 비 오고 하면 하수 구멍이 막혀갖고 도로로 막 물이 범람을 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차도 못 가고 그랬잖아.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정했어. 그러니까 이게 부의효과는 개인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수라보다 항상 많이 생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고 여러분도 다 해서 빨리 자기 밥 하게 되세요. 다 해놓고 말이야. 안 하는 것처럼 또 시치 두고 있거든.
이게 적정량보다 항상 과대 생성되니까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가는 거죠. 벌금 부과하거나 가태료 부과하거나 범칙금 부과하고요. 뭐 세금을 중과하시는 방법으로 규제를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정의 역할은 장려 정책을 통해 부의 역할은 규제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자, 정의 역할은 봐라. 한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야.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서로 받고 싶겠죠. 적극적으로 그죠? 이 개발을 유치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적어보면 please in my front yard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죠? 이게 이제 이유를 보는 거니까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좀 해주세요 이 말이야. 우리 집 가까운데 좀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please in my front yard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발 유치 현상. 가급적이면 자기 집 근처에 좀 가까운 데 해달라. PIMFY. 그러니까 읽어봐라. 머리끝 따서 읽으니까 PIMP가 되죠. 그제? 그래서 저 효과는 PIMP 현상이 야기됩니다. 근데 님비 이제 부의 효과는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는 거니까 손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깊이 하는 거다.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뒷마당에도 얼씬거리지 마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지? 이제 우리 집 뒷마당에도 얼씬거리지 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는 이제 개발을 깊이 하는 겁니다. 개발 깊이 현상이 야기되는데 NIMBY 그러니까 님비가 되잖아, 그죠? 님비. 그래서 정의 효과는 핀비 현상을, 부의 효과는 님비 현상을 야기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를 해놔야 되고요. 뭐 나중에 1, 2월 단계에 가서는 한 개만 더 첨가해서 정리하면 되겠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 뭐가 더 큰가, 또 편익은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중에 뭐가 큰가를 구분하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허점을 보입니다. 답으로 이걸 요구하면 거의 다 틀린다. 그러니까 요 이제 사례를 딱 기억하면 좋아. 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줬구나. 그럼 이게 비용하고 편익이 누가 더 큰가 구분될 거 아니야, 그지? 사례를 기억하면. 그리고 적정량보다 가소 생산되느냐, 과대 생산되느냐, 핀비 현상을 야기시느냐, 님비 현상을 야기시느냐. 요게 시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외부 효과였고, 그 다음에 요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토지 정책이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가 이제 외부 효과 때문에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이 외부 효과와 지역지구제는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하고 시장 개입 방법 여기까지를 이제 정리한 거야, 개요를.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유형들, 토지 정책에는 어떤 게 있고 주택 정책에 뭐가 있는가, 조세 정책은 어떤 것인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요거 정리하면 이제 끝입니다. 토지 정책에 이제 대표적으로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 토지 정책이라겠죠? 여기서부터 칠판이 없다. 좀 지우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